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고2 학생들의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독서 지문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유용한 정보가 나와 있는 지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읽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들이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문단부터가 A라고 큰 A라고 묶어가지고 딱 단락을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있고, 요것이 나중에 32번 문제로 요 A만 가지고 큰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배경 개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요, 이 지문이 끝나고 첫 번째 문제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뭐 개념, 과정, 목적, 방안, 뭐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고 지문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먼저 문제를 알고 읽어나가면 더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첫 번째 도입 부분은요,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바로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든 배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일단 개념을 정의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성격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자, 이게 하나고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큰 A가 끝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헌법 제17조의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여튼 뭐 그 뜻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는 거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긴다면은 추론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32번 가서요, 또 바로 우리가 추론만 정확히 하고 있으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선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이건 제가 옆에도 썼지만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삭제, 정정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적극적으로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적극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 헌법 17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냥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밖에 없는 이 헌법 조항을 가지고 과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라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의문이 든 상태로 다음 분단 넘어가면 그래도 제대로 추론이 된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첫 문단을 보고요. 이 큰 A를 가지고 지금 32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3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32번이요. 큰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일단 자기가 아까 A를 읽어본 다음에 서술형으로 딱 내가 요 문제가 서술형이라면 답을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준비하고 들어갔으면 딱 금방 자기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들어간 답이 선지에 발견되면 그걸 딱 고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된다. 역시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려워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왜 불충분하다고 보겠습니까? 헌법 17조의 규정은 소극적인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권리의 그 개념 속에는 적극적으로 뭘 열람, 삭제, 정정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여기 표현한 대로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한다고 하니까 잘 좀 조문하고 잘 그게 의미가 맞지 않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그런 측면에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답이 딱 5번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 제17조에 이런 소극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 문구 가지고는 좀 왠지 좀 근거로서는 약간 불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답을 준비했다면 바로 그런 답이 5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고르고 다른 선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과 거기서 나오는 중요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니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또 작은 A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다. 바로 이거 여기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 안 되겠죠. 또 개인에 대한 정보니까 단체 혹은 법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선지에 또 사례같이 또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2줄씩이나 3줄씩이나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걸 뒤집어 표현하면 사망자에 대한 거 안 되고 단체에 대한 거 안 되고 법인에 대한 거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이걸 옳은가 옳지 않은 거 쉽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을 다른 말로 하면 식별할 수 있는 이겠죠.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것도 중요하네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즉 식별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것도 당연히 선지의 사례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가령 휴대전화 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집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랑 과연 어디까지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33번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스몰 a,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계시던 김땡우라는 교사의 이름. 자, 선생님 이름 한 글자는 없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어느 학급 맡았는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은 김땡우의 본명, 선생님 본명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습니다. 2번 선지,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단체 같은데 여기서 아끼면 안 되고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장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이것도 그 사람이 이 번호와 함께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기관의 장인지 이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3번 선지,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 여기서 의사자라고 하는 거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또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읽으면요, 이 행사에서 추도사를 읽는 유족입니다. 유족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죠. 유족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그러니까 이것도 이 유족이 어느 의사자의 유족이라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은 또 이거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 선지,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 역시 개인정보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는데 보겠습니다. 생전에 바로 요거부터가 틀렸네요. 생전에 모은 재산 전액을 기증한 이부자를 기리기 위해, 즉 고인이네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사람부터가 벌써 땡이고, 또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이부자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부자라고 하는 분도 고인이죠. 즉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부자 장학재단도 이것도 재단 법인에 불과하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답은 4번, 아니 5번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자체만 가지고야 뭐 금방 누군지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와 결합하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누구라고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 바로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모두 또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것이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서는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사전 동의 제도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디 뭐 가입한다고 할 때 그렇게 네모 체크하는 박스로 해가지고 동의 구하는 거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 여기서 그 지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전 동의 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 자, 여기 단체요. 아까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는 단체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 즉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막 동의해달라고 그렇게 막 체크하게 하는 그런 거 거의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같은 데를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로 제한해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정보 주체에는 뭐 단체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거, 그것도 물론 나중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헷갈리는 선주를 만들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지금 정보 주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이 지위도 역시 구별을 하고서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뭐를 알려줘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해야 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했다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역시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고지해야 한다. 다 같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려야 될 내용들은 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 만약에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 이거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개념 대비하는 문단이 나옵니다.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고유 식별정보 따로, 민감정보 따로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지 한 대 묶어놓고서 뭐 전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일단 고유 식별정보하고 민간정보라는 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 식별정보는 여권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이며, 민감정보는 건강정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것도 분명히 사례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이때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항목을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된다. 역시 이런 게 사례 문제로 안 나올 리가 없고요. 바로 34번에 그런 사례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34번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제시하는 동의서 내용을 뭐 거의 본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본문에서 본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거 빨리빨리 캡처만 할 수 있으면 금방 쉽게 풀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동의를 구하는 항목에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요, 주식회사 땡땡, 회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땡땡 서비스 회원, 그 회원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지금 수집하려고 하는 땡땡 회사가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가 되겠고요.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 회원이 바로 정보 주체 지위가 되겠죠. 이것도 먼저 대응을 한번 시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항목에 가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나오니까 이건 뭡니까? 아까 고유 식별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여기 나오냐. 그럼 거부할 권리 고지했으면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고지해야 되겠죠. 바로 4-2로 나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바로 불이익도 같이 고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고서 동의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는요 또 별도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집 항목은 건강정보네요. 근데 보면은 밑줄 쳤고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 아까 분명히 본문에서 민감정보는 밑줄 치고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대로 지금 제대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별도로 이렇게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도록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본문에 본 대로 고유 식별 정보, 민감 정보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 제대로 됐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선지를 만들어 놨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가해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하였군. 당연히 맞는 말씀. 가해 4-2는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였군.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선지, 가해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까 가가 나와 있던 게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거였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당연히 맞는 말씀. 4번, 나가 건강정보 나온 거였습니다. 나의 일은, 즉 건강정보는요, 개인의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땡, 여기서 틀렸습니다. 건강정보는요, 이게 바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딱 사례 동의표를 보면서 금방 본문에 나온 개념하고 대응만 시킬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뒤에는 맞죠. 수집 항목을 강조해 표시한 건 뭐 딱 봐도 아는데 이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고유식별 정보가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보면요. 나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 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 그러니까 민감 정보죠.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겠군. 역시 본문에 나온 그대로 역시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34번
3점짜리 사례 문제도 쉽게 해결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의 그 개념들하고요, 또 별도로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또 이번엔 새로운 개념들로 대비하는 짝이 나옵니다. 바로 기억, 익명 정보, 또 여기 밑에 가서 니은, 가명 정보, 이 짝이 나옵니다. 같이 이거 잘 대비해 가면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자, 동의했더라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에서, 즉 뭔가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을 둔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뭔가 제한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익명정보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현재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 이게 중요하죠. 아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죠.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어떤 목적 하나 쓰면은 또 그걸로 끝이고, 힘들게 동의 구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그냥 다시 폐기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좀 아까운 면이 있겠죠. 바로 그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겠습니다. 이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일단 한계가 나오면 또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해결책을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런 해결책의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 즉 힘들게 동의 얻어갖고 구한 정보인데 그 처음에 목적 그 하나만 써버리고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개념이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 가명정보 니은이 뭐냐면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위로 올라갑니다.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이거는 그럼 아까 우리 앞부분에 봤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좀 멈추고 추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익명정보에 대한 설명 봤을 때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정보는 과연 보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일단 추론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다시 익명정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론이 들어가서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추론이 딱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나중에 문제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요 파트에서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일부러 안 넣고 있는 것이죠. 다 바로 이런 것이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가명정보에 대한 지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아까 그 익명정보 얘기 나올 때는 동의를 했더라도 뭐 그렇게 나가는데, 이 가명정보는 동의가 필요 없다네요.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와 1:1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이것도 아까 한 말에 계속 연속선입니다.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뜻과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역시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처럼 개인 정보와 1:1 대응이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 불가능하다, 뭐 더 이상 식별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다 이해가 뭐 잘 됐을 거고요. 네,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첫 번째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든 배경,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 쭉 아까 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 우리 봤습니다. 근데 2번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우리가 익명정보의 개념은 봤지만 이것이 또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추론까지 했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익명 처리하는지 이건 우리가 본 기억이 없네요. 물론 나중에 다른 지문에 가서는 좀
어려운 지문에 가서는 이렇게 처리 과정을 딱 문제로 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나와 있는 거 본 기억이 없습니다. 3번 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하기 위한 목적 나왔습니다. 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나왔고요. 4번 선지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이 유연성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가명정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5번 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이거 첫 번째 문단 큰 A로 묶은 것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0번 답은 그러면 30번 답은 2번. 네,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남은 문제가 31번 얘기했습니다. 기억과 니은 대비하는 비교 문제입니다. 기억은 익명정보였고 니은은 가명정보였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기억은 즉 익명정보는 익명 처리되기 전에 개인정보와 1대1 대응한다. 1대1 대응하는 건 니은이 그런 거죠. 가명정보만 그렇고 기억은 아닙니다. 땡. 2번 니은은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자, 우리가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봤으니까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이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 아니겠죠. 땡. 3번 선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니은은요 아까 분명히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니은은 보호 대상이 되는데, 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아니냐? 기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이 익명정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추론을 쉽게 할 수 있으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고, 이 추론이 빨리 안 되면은 참 답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니은,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없다. 이거 거꾸로죠. 기억이 익명정보가 이렇게 수집 목적 안에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도록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좀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가명정보란 개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겠습니다. 5번 선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단데요. 우리 제일 마지막 문단 아래에서 제일 두 번째 줄 방금 전에 읽었던 생생한 기억에 의하더라도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니은부터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니은부터가 틀렸습니다. 가장 생생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그 고2 3월달 비문학 지문에 있는 걸 일단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요건 단지 문제 풀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뭐 개인정보 이런 개념들 봤습니다만 이제 그 단순히 문제 풀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좀 우리 일반 생활 상식의 차원에서 좀 궁금증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그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개인정보, 뭐 가명정보, 익명정보 그런 예를 또 쉽게 들은 그런 네이버 지식인가 그런 것이 있길래 제가 출력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를 대응한 예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6칸에는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실제 사람에 대한 아주 정보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네요. 홍길동, 이 사람은 35세 남성이고요. 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유과, 이 사는 곳까지 다 도로명 주소로 뿔 주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식당 운영이라고 돼 있고 월 소비액은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가명 정보로 어떻게 바꿔놔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 빠져 있고요. 사람 이름 홍길동 대신에 20번 손님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이 지금 빠져 있죠. 네, 남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식당 운영에서 좀 더 그 카테고리 차원에서 좀 높은 자영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시 어쩌고 풀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기도 분당시 거주라고만 돼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월 소비액 100만 원은 뭐 그대로 있는데 월 소비액 100만 원이 뭐 홍길동 씨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처리한 것이 가명 정보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즉 남성이라는 거 제거했죠. 그리고 일부를 대체 즉 홍길동이라는 실명을 20번 손님이라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또는 이제 개인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 즉 식당 운영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분류 카테고리 단계가 높은 자영업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단 다시 한번 아까 20번 손님이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다. 그런 추가 정보가 결합하게 된다면 다시 뭐 이거 홍길동 얘기하는 거였네 하고 쉽게 이 홍길동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런 결론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익명정보라는 건 이 홍길동 씨의 익명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명정보로 바꿨고요. 근데 익명정보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35세라고 안 하고 30대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남성은 나오긴 나왔네요. 아까 가명정보는 남성은 삭제했습니다만, 그리고 경기도 분당시 거주야 이건 가명정보하고 같고, 근데 이게 월 소비액 100만 원이라고 안 하고요. 아까 전에,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는 월 소비액이 15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월 소비액을 좀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 사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30대 남성의 월 소비액 100에서 200 사이, 경기도 분당시 거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익명 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딱 그 개념으로는 구분이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좀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정보의 경우 재식별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의점까지 같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